저는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 미자입니다. 낡은 단칸 전셋집의 벽지는 누렇게 빛발해 있었고 천장에는 형광등 하나가 힘없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공간은 제 평생의 고단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듯했죠. 거친 손으로 차린 초라한 저녁 밥상 위에는 며칠째 먹고 있는 쉬어버린 배추김치와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온 제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 통증은 만성적인 고통이 되어버렸죠. 여보, 밥 먹어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겨우 일으켜 안방에 누워있는 남편 영철 씨를 불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온 탓에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온몸에 피로를 덕지덕지 붙인 듯한 모습이었죠. 남편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물었어요. 오늘 반찬 가게는 좀 어땠어요? 저는 애써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겨우 3만 원 벌었어요. 요즘 대형 마트랑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니 동네 반찬 가게는 찾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요. 제 말에 남편은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기사들한테 다 밀려서 대리운전 콜이 예전 같지 않아요.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것도 서투르고 운전하기도 버겁네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팍팍해지는 현실에 저희 부부는 한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저희의 노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죠.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묵묵히 된장찌개만 떠먹었어요. 결혼하고 4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시큰거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먹고는 살아야죠. 남편의 씁쓸한 목소리가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어 참고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이 슬펐죠. 건강보험료조차 몇 달째 밀려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노후 준비라고는 이 작은 전셋집 보증금과 남편의 퇴직금 2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마저도 준호가 사업에 보태준다고 해서 언제든지 줄 생각은 하고 있었죠. 밥을 먹는 내내 저희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낡은 휴대전화에서 요란한 벨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준호야, 잘 지내고 있었니? 제 목소리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생고생만 하며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아들의 전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베트남에서 무역업을 하며 크게 성공했다는 아들. 그 아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엄마, 아빠, 여기 베트남 정말 좋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전화기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저희의 팍팍한 삶에 희망이 찾아오는 듯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죠. 엄마, 아빠, 여기 베트남은 기회가 넘쳐요. 한국보다 물가도 반값이고요. 여기서 작은 한국 음식점 하나만 차려도 월 1,000만 원은 벌어요. 준호는 베트남에서의 성공을 확신하는 듯한 말투로 저희를 설득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우리에게도 드디어 희망이라는 것이 찾아온 걸까요? 10년 넘게 고생만 하며 살아온 삶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의 말에 남편은
조용히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준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베트남으로 오셔서 가족끼리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준호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죠. 그는 베트남의 장점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어요. 한국보다 좋은 기후, 저렴한 의료비, 게다가 아들 부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저희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하지만 준호야, 우리가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제 걱정 섞인 목소리에 준호는 웃으며 말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여기 한국 사람들도 많아서 전혀 문제 없어요. 며느리 린도 한국말 잘하고요. 손자 이야기까지 덧붙이자 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서 손자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아빠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여기서 사업 시작하면 정말 잘 될 거예요. 제가 무역업으로 기반을 다 닦아놨고요. 준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남편과 저는 점차 마음이 기울어갔습니다. 저희가 모은 3억 원이라는 돈이 베트남에서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질지 기대가 되었죠. 준호는 저희가 가진 돈이면 베트남에서 상상 이상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그동안 못해드린 거 베트남에서 다 해드릴게요. 아들의 진심이 담긴 듯한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된장찌개와 배추김치가 놓인 밥상만이 우리 둘 사이에 존재했죠.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죠. 글쎄요. 베트남이라는 게 낯설긴 하지만 준호 말이 맞다면 망설이던 남편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스치고 있었어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준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남편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저희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온 것 같았죠. 그날 밤 작은 전셋집의 좁은 이불 속에서 저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가 성공한다는데 한 번은 믿어줘야지.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제 마음속에는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그 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남편 영철 씨와 저는 마침내 베트남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죠. 평생 모은 것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통장을 내미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퇴직금 2억 원과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그리고 자잘하게 모아둔 돈까지 합쳐 총 3억 원. 저희의 평생이 담긴 돈이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준호를 믿어봅시다. 우리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온 저희 부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곧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그 불안감을 덮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에게도 이제 행복한 노년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마중 나온 아들 준호는 선글라스를 끼고 브랜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정말 성공한 사업가 같았죠. 엄마, 아빠,
정말 오시는군요. 잘 결정하셨어요. 활짝 웃으며 저희를 껴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계속해서 베트남의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베트남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라고요. 남편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처럼 저희의 인생도 이제는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믿었죠. 다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기후였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길을 따라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와,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네요. 준호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사시면 매일이 휴양지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준호의 집은 한국의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쾌적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닌이 나와서 저희를 맞이했죠.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상냥해 보였어요. 한국말도 제법 유창하게 하는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니는 베트남식 쌀국수를 끓여왔는데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생각보다 입맛에 맞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준호는 자신이 베트남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을 바탕으로 한국 음식점을 차리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베트남은 아직 한국 음식점 시장이 초기 단계예요. 선점만 하면 대박이죠. 게다가 엄마 요리 솜씨면 충분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반찬 가게의 일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미자가 손맛은 기가 막히거든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의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 불안감은 곧 아들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베트남에서의 꿈 같은 미래를 상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희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준호는 마치 사업 설명회를 하듯 미리 준비해 온 자료들을 펼쳐 보였어요. 이곳 한국인 타운에 한국 음식점이 정말 잘 된다고요. 특히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메뉴는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엄청나다며 이미 가게 위치까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위치도 한국인 타운 한복판이라며 임대료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했어요. 그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불안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안심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식당 일에만 매달렸던 저의 경험이 이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샘솟았죠. 남편 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했어요.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기구, 그리고 당분간의 운영비까지 고려한 금액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돈으로는 집을 구하고? 제가 묻자 준호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의 집값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5천만 원 정도면 아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평생 고생만 하며 모은 3억 원으로 이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저희의 선택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준호야, 우리가 베트남 음식을 잘 모르는데 한국 음식만 팔아도 될까? 준호는 그런 제 걱정을 며느리 린이 해결해 줄 거라며 안심시켰죠. 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알려드리고요. 착하고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니. 저의 의심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어요. 다음 날 준호는 저희 부부를 데리고 가게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했어요. 여기서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테이블 배치를 그려보고 있었죠. 그렇게 베트남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호는 저희 부부를 은행과 공증사무소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서류들이 제 눈앞에 놓였을 때 저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 서류상 문제 없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준호의 말에 남편은 다시금 물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서류인지 정확히 알려줘. 준호는 가게 임대,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 서류라며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며느리 린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사업을 이끌어 간다고 하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죠. 그래도 찝찝했지만 준호와 린은 다른 한국인들도 다 이렇게 한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니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게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이체하는 절차였는데 서류가 모두 베트남어였죠. 준호는 제게 서명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거예요. 믿으세요. 준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서명을 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건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돈이 이체되는 순간 며느리 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린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밝아진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가게 준비 관련 연락이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린의 미소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저희의 작은 한국 식당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 맛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제 평생의 경험을 담아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였고 남편은 낡은 허리를 펴고 홀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에는 준호가 홍보한 덕분인지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현지인들과 한국 교민들로 가게 안이 북적였어요. 생각보다 손님이 많네. 제 얼굴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죠.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만든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맛이 없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손님이 안 오는 걸까? 저희 불안한 물음에 준호는 엄마, 처음에는 원래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소문이 나겠죠.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 린이 계속해서 가게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재료비로 100만 원이 나갔어요. 린이 영수증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재료를 뭘 그렇게 많이 샀길래. 베트남에서는 재료값이 비싸고 특히 한국식 재료는 수입품이라서 더 비싸다는 린의 설명에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어를 모르는 저희는 그저 린이 하는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린은 가게 홍보비, 적자 운영비 등
온갖 명목으로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죠. 린이 보여주는 장부는 모두 베트남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손님이 늘어날 거예요. 준호는 저희를 안심시켰지만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불과 한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빠져나간 상황이었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직은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아마 곧 나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며느리 린이 누군가와 베트남어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고, 비록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린은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죠.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요? 제 물음에 남편은 아직은 초기이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베트남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 린이 친구들을 불러 술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비싼 양주와 안주들이 가득했죠.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파티라니. 저는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칠째 집안일을 하지 않은 며느리 린에게 파티 비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가끔은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맨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린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저를 존경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귀찮은 시어머니쯤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 영철 씨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지금 우리 돈으로 뭐 하는 거냐? 식탁에서 저녁을 먹던 준호와 며느리 리는 깜짝 놀라 저희를 쳐다봤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호의 말에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가게는 텅 비어 있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엔 투자만 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는 거죠. 준호는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돈만 넣어야 하는 거야? 벌써 2억 5천만 원이 나갔잖아. 남편의 말에 준호는 제게 냉기가 서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런 잔소리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잔소리라니. 이게 잔소리야? 우리 평생 모은 돈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끔찍한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아빠 돈 아니에요. 이제는 제 돈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죠. 제가 투자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제 돈이에요. 엄마 아빠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준호의 말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리는 옆에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의 웃음은 이제 저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베트남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법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준호는 귀찮다는 듯 저희를 외면했고, 며느리 리는 가짜 걱정하는 표정으로 어머님, 지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게도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망해 있었죠. 손님도 안 오고 돈만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린의 말에 저는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준호와 린은 저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단 한국 돌아가세요. 준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돌아가도 되는 거야? 준호는 마치 저희를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가게는 우리가 정리할게요. 엄마, 아빠는 먼저 돌아가서 쉬세요. 내일 당장 떠나실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저희에게 귀국 티켓 2장만 줬습니다. 짐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일단 몸만 가세요. 며느리 리는 배웅도 나오지 않았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새로운 삶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싶었죠. 아들의 배신에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저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반기는 것은 차가운 한국의 공기와 겨울비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가득한 문자 메시지들이었죠. 베트남에서의 석 달이 꿈만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악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을 끄지 않고 지냈던 휴대전화를 켜자 부동산에서 온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어요. 전셋집에 담보 대출이 잡혀 있고 명의가 준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급히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은 저희가 베트남에 간 사이에 준호가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고 담보, 대출을 받아 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죠. 저희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요. 아드님이 부모님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부동산 사장의 설명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살 집마저 빼앗긴 신세라니요. 명도 소송이 들어갔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해요. 사장님의 마지막 말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을 너무 믿었나 봐요.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낡은 대문에는 법원 공고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명도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이제 우리 집이 아니구나. 공고지를 보며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전기와 가스가 모두 끊어져 있었죠. 요금을 못 냈기 때문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전기가 끊겨 음식들이 모두 상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촛불을 켜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한테 전화해 볼까요? 제 말에 남편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죠.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낡은 집이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에 불안함이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찾아와 저희를 내쫓으려 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저희의 평생을 함께 온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짐만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비가 쏟아지는 겨울밤, 저희는 갈 곳을 잃고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낡은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죠. 그 따뜻함에 저는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이라곤 서로뿐이었죠. 비가 쏟아지는 겨울밤, 저희 부부는 갈 곳을 잃고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낡은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죠. 그 따뜻함에 저는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이라곤 서로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아들의 배신이 가져다 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 같았죠. 남편은 저희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의 절망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을 가장으로 가족을 지켜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죠. 그때 한 사회복지사가 저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희의 초라한 모습에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희의 사정을 들은 그는 저희를 구청 사회복지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죠. 비록 쪽방촌의 작은 방이었지만 지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어요. 좁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이었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했죠. 여보,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네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내쫓을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쪽방촌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낡은 슈퍼에서 할인하는 물건들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다행히 기초생활 수급자 승인이 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받게 되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계란 한 판이 소중해졌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시간이 따뜻했죠. 이제는 매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에는 저의 목까지 챙겨주는 남편의 다정한 눈빛이 좋았고 밤에는 잠든 저를 위해 낡은 이불을 덮어주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좋았습니다. 돈과 집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희를 보고는 신혼부부 같다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손잡고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서로가 더 소중해졌어요. 제 솔직한 말에 남편도 깊이 공감했죠. 맞아요. 준호가 우리를 버렸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견뎠어요. 밤이 깊어가자 저희 부부는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따뜻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주름진 손이 맞잡힐 때마다 버림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노후는 돈도 집도 아니었어요. 바로 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단 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저희 부부. 저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낡은 공간이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밤이었죠.